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는 이 집 다정부 아닌가요? 청소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는데 저희가 뭐하러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어요? 며느리 한유라의 말끝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멸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모멸감과 허망함이 심장을 찌르듯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윤말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정부 취급받으며 무시당한 치욕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깨닫게 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윤말순 할머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의 윤말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기막힌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제주 외곽 해안가 신도시 아파트에서 아들 도연이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젊은 시절 시골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곳이었어요. 하루 18시간씩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며 번 돈이었죠. 손가락은 늘 빨갛게 부어 있었고 허리는 하루 종일 구부정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내 집이 생긴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거실 창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는 새벽의 어스름 속에서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어요. 가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온전히 저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도 미역국을 끓여야 했어요. 며느리 유라가 다이어트 한다고 미역국을 원했거든요. 냉장고에서 불린 미역을 꺼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전엔 아들 도연이가 제가 끓인 미역국을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숟가락 몇 번 뜨고 마는 게 전부였어요. 오늘은 참기름을 좀 더 넣어볼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엔 늘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달랐을 텐데. 그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면 늘 제 옆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었죠. 미역을 참기름에 볶는 소리가 고소하게 퍼졌습니다. 육수를 붓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좋은 냄새인데 제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이 냄새가 제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겉으로는 따뜻하고 포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제대로 맛보지 않는 국물처럼.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 유라가 거실로 나와 있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이미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시작한 거였죠. 응, 일찍 잠이 깼어. 미역국 끓이고 있었어. 제가 대답하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은 소금 좀 적게 넣어주세요. 어제는 좀 짰거든요. 유라의 말투는 늘 이랬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뭔가 지적하는 투였어요. 저는 그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3년 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유라는 저를 어머님이라고 정중하게 불렀었는데 언제부턴가 말끝마다 가시가 돋쳐 있었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계란말이를 준비했습니다. 손자 지우가 좋아하는 반찬이었어요. 계란을 풀면서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살인 손주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지우는 그렇게 말하며 제 볼에 뽀뽀를 했었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유라가 지우에게 숙제하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아이는 금세 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6시가 되자 하나둘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들 도연이가 나왔어요. 45살이 된 제 아들은
어느새 배가 나오고 머리숱이 줄어든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 도연이는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계속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정성껏 차린 아침상엔 관심도 없었죠. 도연아, 국 좀 먹어.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지. 제가 권하자 도연이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을 몇 숟가락 뜨고는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릴 때 그 아이는 제가 끓인 미역국이면 뚝배기째 들고 마셨었는데,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지우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참 의젓해 보였어요.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지우도 좋은 아침. 할머니가 계란말이 해놨어. 와, 진짜요? 할머니 최고. 지우의 환한 웃음에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유라가 식탁에 앉으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우야, 빨리 먹어. 학원 늦겠다. 유라는 지우를 재촉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미역국 몇 숟가락만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커피만 마시며 또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앉아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는 식탁 구석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죠.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 그게 이 집에서 제 위치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하나둘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유라는 화장을 고치고 도연이는 넥타이를 매고 지우는 가방을 챙겼어요. 저는 현관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어머님. 유라의 인사는 늘 그렇듯 형식적이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회식이라 늦을 거야. 도연이도 짧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오직 지우만이 저를 꼭 안아주고 갔습니다. 그 작은 팔이 제 허리를 감싸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되니까요. 울면 더 초라해 보일 테니까.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가족들이 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았어요. 도연이와 유라는 각자의 차를 타고 지우는 학원 차를 탔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나면 이 넓은 아파트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이제 청소나 해야겠네. 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어지러진 소파 쿠션, 테이블 위의 컵들, 여기저기 놓인 리모컨들이 보였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고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이것도 익숙해진 일이었죠. 닦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등기부등본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왜 저는 이 집에서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요? 창밖으로 제주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바다는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 바다처럼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72살 먹은 할머니가 무슨 자유를 바라겠어요. 그저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동안만이라도 곁에 있어주는 게 제 역할이겠죠. 청소를 마치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아침에 끓인 미역국 냄비를 보았어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몇 숟가락씩만 떠먹고 간 거였죠. 저는 냄비를 들어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구수한 국물이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마치 제 삶도 저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라였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은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도연 씨도 회식이라니까 두 분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아, 그리고 지우 학원 끝나면 데려다 주시고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는 끊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저녁을 혼자 먹어야 하는구나. 아니, 지우랑 둘이 먹겠구나.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아직 하루가 시작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친 기분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잠시 쉬려고 했지만 앉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쉬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움직이고 있어야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다시 일어나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제 삶이 달랐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어요. 5년 전 지우의 5살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저는 가족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순아, 힘들지?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힘들다고 말하면 누가 들어줄까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자기 삶에 바쁜 사람들인데 저는 그저 이 집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아침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널고 나니 허리가 욱신거렸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제 마음속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며느리 유라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이 시간에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머니 계셨네요. 유라는 저를 보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늘 그렇듯 따뜻함이 없었어요. 마치 회사 동료에게 업무 이야기를 하듯 건조한 말투였죠. 유라는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놓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하이힐 소리가 거실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어요. 오늘 점심 약속이 취소돼서 잠깐 들렀어요. 서류 좀 가지러 왔는데 온 김에 부탁 좀 드릴게요. 유라는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부탁이라고 했지만 그 어조는 명령에 가까웠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유라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거실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아, 그리고 저녁엔 반찬도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세요. 냉장고에 재료는 다 있으니까요. 유라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물 한 잔을 꺼내 마시면서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그냥 집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처럼 당연히 거기 있고 당연히 일을 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친구들이 몇 명이나 오니? 제가 물었지만 유라는 대충 대답했어요. 대여섯 명 정도요. 너무 부담스럽게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만 해주세요.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면서도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하라니.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라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챙기더니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청소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먼지가 많이 쌓였네요. 그리고 화장실도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유라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매일 청소를 했어요. 무릎이 아픈데도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했다니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알았어. 깨끗하게 해놓을게.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차릴 마음이 없었겠죠. 유라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도연 씨 와이셔츠도 좀 다려주세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탁드려요라는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는데 왜 부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까요? 그게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유라가 시킨 일들을 해야 했으니까요. 청소도구함에서 걸레와 청소포를 꺼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거실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침에 한 번 닦은 곳이었지만 다시 닦았어요. 유라의 친구들이 올 거니까 조금이라도 먼지가 있으면 안 되겠죠. 바닥을 닦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며느리의 지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처음엔 그래도 서로 조심스러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가 무너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위치가 낮아진 거였죠. 선반 위에 먼지를 털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유라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그냥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마 후자겠죠. 그래서 저렇게 당연하게 일을 시키는 거겠죠.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아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 먹고 들어갈게. 그래, 알았어. 유라가 와이셔츠 다려달라고 하던데. 아, 맞아.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 부탁해요. 도연의 목소리도 유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엄마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편리한 존재,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 같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림질을 하러 갔습니다. 와이셔츠를 펴놓고 다리미를 켰어요. 뜨거운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주름을 펴가며 다렸어요. 어릴 때 도연이는 제가 다려준 옷을 입으며 항상 고맙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뜨거운 다리미에 스친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아파봤자 소용없었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참았습니다. 오후 4시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지우의 목소리를 듣자 하루 종일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어요. 지우가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지우 왔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밌었어요. 오늘 과학 시간에 실험했는데요. 정말 신기했어요. 지우는 신나서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간식을 준비했어요. 우유와 과자를 내놓자 지우는 행복한 표정으로 먹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주는 간식이 제일 맛있어요. 엄마는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과자도 못 먹게 해요. 지우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이 아이만이 제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지우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으니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족일까요? 아니면 정말 며느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집안일 담당자일까요? 칼로 팔을 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파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7시가 되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 여러 가지, 계란말이까지. 유라가 시킨 대로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했어요.
혼자서 만든 상차림이었지만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도연과 유라가 거의 동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둘 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유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친구들 오는 거 잊지 마세요. 거실이랑 화장실 청소 부탁드렸죠? 응, 다 해놨어. 제가 대답하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저녁을 먹는 동안 도연과 유라는 회사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죠. 오직 지우만이 가끔 제 얼굴을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우리 지우가 맛있게 먹으니 할머니가 기쁘네. 그 짧은 대화가 저녁 식사 시간 중 제가 나눈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사랑받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필요에 의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집안일을 전담하는 가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라는 걸 말이죠.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돼지고기 두루치기에 매콤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어요. 저는 오후 내내 정성껏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게 재워두었고 양념은 딱 알맞게 맞췄죠. 상추와 깻잎도 싱싱한 걸로 골라 깨끗이 씻어두었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저녁 7시 유라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세게 닫는 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죠. 평소에 들고 다니는 명품 핸드백을 거칠게 소파에 던지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하이힐을 벗어던지는 모습에서도 짜증이 묻어났어요. 오늘 힘든 일 있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유라는 대답 대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 친구 시어머니는 따로 사신대요. 깔끔하게 각자 생활하니까 서로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어요. 유라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저희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요즘은 시어머니가 집안일 다 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완전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팀장님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유라의 표정을 보니 오늘 회사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유라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면서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도연이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어요. 뭐 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에 완전 놀림거리가 됐어요. 다들 자기들은 독립적으로 산다면서 김 과장은 아예 대놓고 저보고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눈썹을 찌푸리며 말하는 모습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밥과 국, 반찬들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뜨거운 두루치기를 내놓으면서도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우도 학원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평소의 밝은 모습과 달리 조용했죠. 아이는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유라는 계속 핸드폰만 보면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이리저리 뒤적거리기만 할 뿐 제대로 먹지도 않았어요. 두루치기에 고기 한 점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반찬이 입에 안 맞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유라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식탁이 살짝 흔들릴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유라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죠. 오늘 회사에서 들은 게 있는데 맞는 말 같아요. 어머님은 그냥 가정부 아니에요? 저희 맞벌이 하니까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왜 제가 구시대적이라고 욕먹어야 하죠? 김 과장 말대로 어머님이 따로 사시면 저도 떳떳할 텐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가정부라고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저한테 푸는 건가요?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철그러. 제 젓가락이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도자기 그릇과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지우가 놀란 듯 숨을 죽이며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손에 든 숟가락도 멈춰 있었죠. 유라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도연이 마지못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말리는 것뿐이었죠. 시선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팩트잖아요.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집안일 좀 도와주시는 거고, 저희도 바쁘니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근데 회사 사람들은 제가 시어머니를 부려먹는다고 하니까 억울해서 전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유라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게 보였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저한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제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어요. 모욕감이 가슴을 꽉 조여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제가 받은 대가는 이것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님도 좀 독립적으로 사시면 안 되나요? 맨날 저희한테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왜 맨날 집에만 계시면서 저희 눈치만 보세요? 유라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존이라니요. 이 집은 제가 산 집인데 제가 누구한테 의존한다는 건가요? 매일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게 눈치 보는 거였나요? 하지만 그런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할 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떨리는 작은 손으로 제 팔을 살짝 잡았죠. 저는 지우를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만해. 밥 먹자. 도연이 마지못해 유라를 말렸지만 여전히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도연도 결국 유라 편이었어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두루치기는 이제 기름이 굳어가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된장찌개도 차갑게 식어버렸죠. 마치 제 마음처럼 모든 게 차갑게 얼어붙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식탁 모서리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무릎이 덜덜 떨렸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나 먼저 들어간다. 제 목소리는 쉰 것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짚고 가야 했어요. 등 뒤에서 유라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대단한 건데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보고 바보라고 해요.
방문을 닫고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남들 눈치가 보인다고, 그게 저한테 이런 상처를 주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창밖으로 제주의 어두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가슴속 폭풍에 비하면 너무나 고요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오는 게 너무 비참했거든요.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액자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그들에게 짐이 된 걸까요?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며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비양도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나중에 둘이서 조용히 살자고 했었죠. 그때는 왜 그런 외딴 섬에 가서 살아야 하냐고 반대했었는데 이제야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이었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언젠가는 반드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냈지만 마음속엔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그날 이후로도 평소처럼 저를 대했어요. 마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듯이요.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날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죠. 일요일 오후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지우의 목도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 코 한 코 뜨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는 잔잔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파도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짓는 그 특유의 표정이었죠.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도연이 제 옆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 모습이 왠지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뜨개질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사실 부탁이 있어서요. 도연이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서류 봉투를 톡톡 두드리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지만 끝까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회사에서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집을 담보로 해야 한대요. 도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말하라는 듯이요. 그런데 엄마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절차가 복잡하대요. 그래서 공동 명의로 바꾸면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편하고요. 어차피 가족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도연이 서류 봉투를 열며 여러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복잡한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동명의 전환 동의서라는 제목이 크게 보였어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야. 엄마가 사인만 해주면 돼요. 도연의 말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걸 보니 정말 급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걸까요? 도연아, 이 집은 내 아빠랑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도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를 못 믿으세요?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냥 사업 때문에 잠시 필요한 거예요. 대출금도 제가 다 갚을 거고요. 도연의 목소리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의심하는 게 서운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며칠 전 유라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가정부라고 했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요.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이런 중요한 일을 바로 결정할 순 없잖니. 제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애써 참는 모습이었죠. 엄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번 주까지 결정해야 해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서.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그대로 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지만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불안감만 커져갔죠. 그날 밤 저는 침실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둔 서류들이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엔 집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등기부등본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소유자 윤말순,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단독 소유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정리해 두었던 거예요.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더라도 이 집만은 꼭 지켜.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니까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등기부등본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게 남은 유일한 자산이자 자존심이었어요. 평생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팔면서 모은 돈으로 산 집. 손가락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고 일했던 그 시절의 결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정말 사업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아침 식사 시간, 도연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제 그 서류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제가 대답하자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유라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가족끼리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도연 씨 사업이 잘 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잖아요. 유라의 말투엔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가족을 믿지 못하는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은 신중해야 하지 않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라는 대놓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이 그렇게 안 믿으시면 저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도 아니고. 유라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니요. 그럼 저는 대체 뭔가요? 나보고 가정부라고 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가족 운운하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평소 장을 보러 가는 시장 근처에 있는 오래된 찻집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찻잔을 들고 있는 제 손이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하지만 이 손으로 평생 일했고 이 손으로 가족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걸 빼앗기려 하는 건가요? 이제 이 집은 내 손으로 지킨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집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도연이 제 아들이지만 이 집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제 자존심이자 마지막 보루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류에 사인하지 않기로요. 도연이 화를 내도 유라가 뭐라고 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윤말순의 집이니까요. 누구의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닌 한 인간 윤말순의 집이니까요. 도연이 서류를 놓고 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침실 서랍에 넣어두고 계속 고민했어요. 사인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수요일 오전 10시 저는 오랜만에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나름 단정해 보였어요. 핸드백에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모두 출근한 시간이라 집은 조용했죠. 제가 찾아간 곳은 시장 근처에 있는 최영수 부동산이었습니다. 10년 전 이 집을 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영수 씨는 저희에게 좋은 집을 추천해주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었죠.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영수 씨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영수 씨도 건강하시죠?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영수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저는 망설이다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공동명의 전환 동의서와 여러 복잡한 서류들이었죠. 아들이 사업 자금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다고 이 서류에 사인하래요. 공동명의로 바꾸면 대출받기 쉽다고 하는데 뭔가 불안해서요. 영수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훑어보는 것 같더니 갈수록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눈썹이 점점 찌푸려지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한참을 보던 영수 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대출 서류가 아니에요. 영수 씨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서류에 사인하시면 집 절반이 아드님 명의로 넘어가요. 공동명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을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들이, 제 아들 도연이가 저를 속이려 했다는 건가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리 없어요. 도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 씨는 서류를 다시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조항을 보시면 공동명의가 되면 나중에 처분할 때도 두 사람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 대출을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연이가 정말 이런 걸 다 알고도 저한테 사인하라고 한 건가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수 씨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 노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요.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면 더 그래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사실보다
그 아들이 예전엔 그렇게 착했다는 게 더 아팠어요. 엄마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꼭 효도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어린 도연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래도 우리 도연이는 어릴 때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변해요. 특히 돈 앞에서는 더 그렇죠. 하지만 어머님,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영수 씨가 다시 컴퓨터를 켜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등기부등본 조회 화면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이미 선생님 명의예요. 단독 소유로 되어 있고 아무 문제 없어요.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씨가 되어 타올랐습니다. 맞아요. 이 집은 제 집이었어요. 제가 평생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집. 남편이 저를 위해 모두 제 명의로 남겨준 집이었죠. 영수 씨, 정말 고마워요.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조언드리자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해요. 부동산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배신감과 서운함,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거리를 걸으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차 소리,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닷가에 잠시 들렀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앉았어요. 제주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문득 남편의 유언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하셨던 말이었죠. 여보,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힘들면 섬으로 가. 비양도에 우리가 꿈꾸던 작은 집 기억하지? 거기가 당신 자리야. 누구의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말순이로 살 수 있는 곳.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왜 굳이 외딴 섬으로 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제가 상처받고 힘들어할 거라는 걸.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마치 남편이 제 곁에서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비양도로 가야 하는 걸까요? 대답 없는 질문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파도만이 철썩철썩 대답을 대신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작은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이요. 집에 돌아와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복잡한 조항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었어요. 도연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도 보였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제 결심도 더 단단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인터넷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비양도라고 입력했어요. 작은 섬의 사진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등대, 작은 마을의 풍경들,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곳에서라면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비양도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우리는 그곳에서 참 행복했었죠. 언젠가 늙으면 여기서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이제 저 혼자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간절했어요.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조언해줬을까요? 아마 그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겠죠. 그리고 말했을 거예요. 말순아, 너무 상심하지 마. 우리에겐 아직 갈 곳이 있잖아. 저는 침실로 돌아가 옷장 위에 있는 낡은 상자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죠. 오래된 지갑, 안경, 손목시계, 그리고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낡은 여행 팸플릿이었어요. 비양도 바다전망 민박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작은 하얀 집이 참 아담해 보였어요. 바다가 바로 앞에 펼쳐져 있고 뒤로는 낮은 산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죠. 남편과 언젠가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팸플릿을 펼쳐보니 남편의 손글씨가 있었어요. 떨리는 필체로 써내려간 메모였습니다. 말순이와 함께 노년을 보낼 우리만의 천국. 2023년 봄에는 꼭 이사하자. 2023년 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022년 겨울이었어요. 결국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이곳에 가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저와 함께 평화로운 노년을 꿈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팸플릿 뒤쪽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의 연락처였죠. 새벽이라 전화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이 번호를 꼭 간직해야 할 것 같았어요. 휴대폰에 조심스럽게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언젠가, 꼭 언젠가는.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최영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어제 들었던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고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영수 씨는 오늘도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어제 일로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사실 남편이 남긴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비양도 팸플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영수 씨는 팸플릿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아, 이거 저도 아는 곳이네요. 비양도 민박촌. 정말 조용하고 좋은 곳이죠. 요즘 섬 부동산이 인기라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영수 씨가 컴퓨터를 켜며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잠시 후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매물 사이트였는데 거기에 익숙한 사진이 떴습니다. 팸플릿에 있던 그 하얀 집이었어요. 할머니, 신기하네요. 그 비양도 민박집, 지금 매물로 나왔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연일까요? 남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지금 이 시점에 매물로 나왔다니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7억이네요. 섬 부동산 치고는 비싼 편이지만 위치가 정말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앞이 해변이고 대지도 꽤 넓고 텃밭도 있대요. 7억. 제가 가진 현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만약 이 아파트를 팔면 충분한 가격이었어요. 이 집이 지금 시세로 9억은 나올 테니까요.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영수 씨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제 계획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기분은 오히려 상쾌했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의 유품 상자로 돌아갔어요. 더 자세히 뒤져보니 서류 봉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겉면에 말순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와 함께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에게 내가 떠난 후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미안해. 먼저 가서 이 통장에는 내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해. 언젠가 비양도로 갈 날이 올 거야. 그때 쓰도록 해. 사랑해. 통장을 열어보니 3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걸 준비해두고 간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비양도의 민박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가족들 모르게요. 화장실에 들어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어요. 여보세요? 비양도 민박집 매물 관련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집 보러 오실 건가요?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토요일 오전이 어떠세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오랜만에 생기 있어 보였어요.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연이 또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 서류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도연의 표정이 짜증스럽게 변했어요. 유라도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가족인데 왜 그렇게 못 믿으세요? 유라의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제 계획을 숨겨야 했어요. 그래서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연과 유라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당신이 마련해준 그곳으로 갈 준비를. 조금만 기다려요. 비양도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왠지 그곳이 제 진짜 집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젠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난 표정이었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학교에서 가족 캠프 가요. 5박 6일이에요. 지우가 내민 안내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제주도 가족 힐링 캠프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되어 있었죠. 지우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요. 지우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과연 유라와 도연이가 저를 데려갈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녁에 유라가 안내장을 보더니 바로 말했어요. 어머님은 무릎 아프시잖아요. 그냥 집 지켜주세요. 캠프 활동이 많아서 힘드실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저를 데려가고 싶지 않은 게 뻔히 보였어요. 도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편하게 집에서 쉬세요. 우리 금방 다녀올게요. 5박 6일이 금방인가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겉으로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더 좋겠네. 무릎도 아프고 지우만 아쉬워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괜찮아. 우리 지우 재밌게 놀다 와. 할머니는 집 잘 지키고 있을게. 제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도 소중했으니까요. 주말 동안 유라는 캠프 준비로 바빴습니다. 옷을 챙기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을 도왔습니다. 빨래를 해주고 짐 싸는 걸 거들었죠.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도연은 캐주얼한 차림이었고 유라는 새로 산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모처럼 교복이 아닌 편한 옷차림이었죠. 어머님, 집 잘 부탁드려요. 냉장고에 반찬 다 있으니까 챙겨 드시고요. 유라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마치 집 관리인에게 당부하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걱정하지 마. 엄마, 그 서류는 우리 돌아와서 얘기해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차피 그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모든 게 끝나 있을 테니까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 없어도? 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포옹이 될 거라는 걸 아이는 모르겠죠. 물론이야. 우리 지우 재밌게 놀다 와. 할머니한테 선물 사다 줘. 네, 꼭 사올게요. 지우의 밝은 대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꽤 진지해 보였습니다. 핸드백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그리고 남편이 남긴 통장까지. 오전 10시 저는 최영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서 내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수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실 줄 알았어요. 준비는 다 되셨어요? 네, 이제 정말 결심했어요. 이 집을 팔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어요. 실은 어머님 집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벌써 몇 명 있어요. 이 동네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요. 영수 씨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금매로 내면 이틀 안에 팔릴 거예요. 9억에 내놓으면 바로 계약 들어올 겁니다. 9억. 그 돈이면 비양도에 집을 사고도 2억이 남습니다. 남편이 남긴 3억과 합치면 5억이었어요. 노년을 보내기엔 충분한 돈이었죠. 그렇게 해주세요. 가능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르세요.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할 거예요. 영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며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들었습니다. 실수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혹시 계약금은 얼마로 하실 건가요? 1억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윤말순,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이 서명 하나로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고 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3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제 집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죠. 침실로 들어가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야.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더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영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보러 오겠다는 분이 3팀이나 있어요. 내일 오전에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정말 빠르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은 금방 팔릴 거라고. 어머님, 짐 정리는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짐 정리. 맞아요. 이사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의 유품과 제 옷까지 몇 개, 그리고 지우가 그려준 그림 정도였죠. 이번 주 안에 다 정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유품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어요. 사진, 시계, 지갑, 그리고 비양도 팸플릿까지 하나하나 신문지에 싸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 물건들이었어요. 옷은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 가방에 넣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유라와 도연의 물건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간단했어요.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 조용한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죠.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비양도의 작은 집, 바다가 보이는 마당, 텃밭에서 키울 채소들,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저답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노을을 보며 차를 마시는 그런 삶이요. 화요일 아침 영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어머님, 신혼부부가 계약하겠대요. 9억 현금으로요. 오늘 오후에 계약하실 수 있으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몇 시에 가면 되나요? 2시에 오세요. 서류 다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거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부동산에 도착하니 젊은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두 사람은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여자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깨끗하게 관리하셨더라고요. 그들의 설렘 가득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렇게 젊고 희망에 차 있었죠. 남편과 함께 첫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9억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영수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잔금일은 이번 주 금요일로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가족분들 돌아오신다고 하셨죠? 딱 맞네요. 금요일. 가족이 돌아오기 하루 전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돕는 것 같았죠.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짐을 정리해야 했어요. 먼저 제 물건부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하나씩 꺼내보니 별로 가져갈 게 없었어요. 낡은 옷 몇 벌과 남편이 사준 스카프 하나, 그리고 결혼 반지 정도였죠. 거실로 나와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유라와 도연의 물건이었어요. 비싼 가전제품들, 유라의 명품 가방들, 도연의 골프용품들. 저는 한숨을 쉬며 박스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보관센터에 맡기기로 했어요. 유라의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하는 가방들이었죠. 제가 평생 김밥을 팔아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포장하면서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런 게 정말 행복을 주는 걸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유라는 이 가방들을 들고 다니며 행복해했지만 정작 가족에겐 차가웠으니까요. 수요일 오전 보관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박스들을 하나씩 옮기는 걸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게 맞는 일인가 싶으면서도 그들이 저를 대했던 방식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 같기도 했죠. 어머님, 이것도 보관하실 건가요? 직원이 거실에 큰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큰 가전제품들은 다 보관해 주세요. 오후가 되자 집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필요한 가구와 기본적인 살림살이만 남았어요. 휑한 거실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정리가 된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지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제가 그려준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최고라고 적힌 편지도 있었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저를 사랑해줬는데 조심스럽게 그림 한 장을 떼어냈습니다. 지우가 5살 때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었어요. 저를 제일 크게 그렸더라고요. 가운데에 서 있는 할머니 옆에 작게 엄마 아빠가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아이의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였나 봅니다. 목요일 비양도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2개에 필요한 물건들을 담았어요. 남편의 사진첩, 지우의 그림, 몇 벌의 옷, 그리고 남편이 남긴 통장과 서류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72년 인생이 가방 2개에 다 들어간다는 게 서글펐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버리고 깨끗이 닦았어요. 식탁도 반짝반짝 광이 날 정도로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구석구석 청소했죠. 마지막으로 이 집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떠나도 흔적은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금요일 아침 드디어 잔금일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직접 집으로 왔어요.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오늘 오후에 송금 완료되면 바로 출발하실 수 있어요. 네, 다 준비했어요. 영수 씨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어머님은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족보다 남이 더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오후 3시 휴대폰에 입금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9억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비양도의 집값 7억을 제하고도 2억이 남았죠. 남편이 남긴 3억과 합치면 5억이었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3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지만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나오는 기분이었죠. 현관문을 잠그면서 생각했습니다. 유라가 늘 말했던 것, 청소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요. 정말로 제가 알아서 깨끗이 청소했어요. 제 인생을 더럽히던 모든 것들을 말끔히 치워버렸죠. 택시를 타고 제주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유난히 파랗게 빛났어요. 파도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죠. 마치 저를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비양도 가는 배 시간 아세요? 5시에 있어요. 지금 가시면 딱 맞겠네요. 운명이 저를 이끄는 것 같았어요. 모든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표를 끊었습니다.
비양도행 편도 티켓이었어요. 돌아올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배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작은 섬이 보였어요. 비양도였죠. 저의 새로운 집이 될 곳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도연과 유라에게 보내는 문자였어요. 집은 팔았어. 너희들 짐은 보관센터에 맡겼으니 찾아가. 그동안 수고했어. 짧고 담담한 문자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그들도 곧 알게 되겠죠. 제가 더 이상 그들의 가정부가 아니라는 걸요. 배가 들어왔습니다. 짐을 들고 배에 올랐어요. 갑판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제주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의 억압과 무시, 상처들이 파도에 씻겨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안녕, 도연아. 안녕, 유라야. 작은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각자의 길로 가는 거였죠. 저는 이제 윤말순의 삶을 살러가는 거예요.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가정부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요. 토요일 오후 4시 제주항에서 비양도로 가는 배에 오른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작은 민박집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긴장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배경에서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마 집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한 모양이었죠. 무슨 일이길래 그래?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집에 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거실에서 짐을 풀고 있어. 우리 집인데 왜 남이 있냐고.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민박집 마루에서 일어나 바다가 보이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잔잔한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도연이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팔았어. 어제 잔금까지 다 받았고.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전화를 뺏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유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말투가 아니라 진짜로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저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 집을 판 거야. 내 명의로 되어 있던 내 집을. 그게 어떻게 어머님 집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유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작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는 게 우스웠거든요. 가정부는 일 그만둔다고 했잖니. 제 말에 유라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겠죠. 집 가정부라고 했던 그날의 일이요. 그건 그때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희 짐은 보관센터에 맡겨놨어.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돌아오세요. 유라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여전히 저를 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명령하지 마. 난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다시 도연이 전화를 뺏은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돌아와요. 도연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비양도에 와 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늦었어.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도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족이 맞아.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상처 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니. 너희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로 대했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지우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도 소중했으니까요. 지우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으로 갔어. 미안해. 할머니 집은 여기잖아요. 우리랑 같이 사는 게 할머니 집이에요. 지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니야, 지우야. 할머니 집은 따로 있어.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삶이 필요해. 다시 유라가 전화를 뺏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전략을 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지우가 이렇게 우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애한테라도 돌아오세요. 교묘한 압박이었습니다. 지우를 이용해서 저를 흔들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지우는 부모가 있잖아. 잘 키워. 이제 너희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때야. 어머님, 유라가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치워. 너희도 너희 인생 알아서 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계속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저는 민박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으니 부드러운 감촉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파도가 제 발을 적시고 물러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시원했어요. 마치 그동안의 모든 피로와 상처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잘했죠? 하늘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잘했다고,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고 말해줬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구운 생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부터 혼자 살려고요. 잘 결정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유롭고 편하죠. 주인 할머니의 말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자유롭고 편한 삶.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밤이 되어 방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었습니다. 문자도 50개가 넘었어요. 하나씩 읽어보니 온갖 협박과 회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온 문자는 지우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에게만은 답장을 보냈어요. 할머니도 사랑해. 건강하게 잘 지내.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윤말순의 진짜 삶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저 별들처럼 저도 제 빛을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72살이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편안한 잠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는
그저 나를 위한 잠이었습니다. 비양도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창문을 흔들어 깨웠어요.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예전처럼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없었어요. 그저 제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거였죠. 이렇게 자유로운 아침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짭짤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직 어둑한 하늘 아래로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니 폐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집 앞마당을 지나 바로 해변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어요.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조금씩 번지면서 구름을 물들이고 있었죠. 파도가 발가락을 간지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다가 빠져나갔어요. 그 순간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기가 내 자리야.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어요. 이곳이 제 자리였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가정부도 아닌 그냥 윤말순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었죠.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변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준비했어요. 밥과 된장국,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아침을 먹고 나서 집 뒤편의 텃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전 주인이 가꾸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상추며 깻잎이며 여러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흙냄새가 좋았습니다. 손끝에 묻는 촉촉한 흙의 감촉이 생명력 있게 느껴졌어요. 이제부터 여기가 내 정원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할머니 무도 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리는 상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장에 가기로 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비양도는 작은 섬이라 마을도 아담했어요. 시장이라고 해봐야 작은 가게 몇 개와 노점이 전부였지만 정겨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네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어요. 작은 섬이라 새로운 사람이 오면 금방 알려지나 봅니다. 네, 어제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다면서요? 네, 이제 혼자 살려고요. 제 대답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굳이 자세한 사연을 묻지 않는 게 고마웠습니다. 오늘 고등어가 싱싱해요. 구워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고등어 2마리를 골라 샀습니다. 야채 가게에서는 신선한 채소들을 샀어요.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덤으로 파를 한 단 더 주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라니 서비스예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따뜻한 환영이 마음을 녹였습니다. 제주 시내의 아파트에서는 3년을 살아도 이웃이 누군지 몰랐는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동네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뜻했어요. 졸음이 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우체부 아저씨가 왔습니다. 편지 한 통을 전해주고 갔어요. 보낸 사람을 보니 지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할머니는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바다에서 같이 놀고 싶어요. 사랑해요. 지후 올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만날 수 없겠죠. 도연과 유라가 허락할 리 없으니까요.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었어요. 사랑하는 지우에게. 할머니도 지우가 많이 보고 싶어.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할머니는 여기서 바다를 보며 늘 지우를 생각할게. 사랑한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내일 붙이기로 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고등어를 구워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만큼만 만들고 제가 원하는 속도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모래사장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준비해준 이곳이 정말 천국이네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내일은 무엇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텃밭에 씨를 뿌리고 집안을 꾸미고 동네 할머니들과 차도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비양도 사람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다들 혼자 사는 처지라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죠. 말순 씨, 처음엔 외로울 텐데 금방 적응할 거예요. 옆집 김할머니가 된장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미 적응했어요. 여기가 제 집 같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이곳이 진짜 제 집이었어요. 제가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어느 날 최영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아드님이 계속 찾아오는데 연락처는 안 알려드렸어요. 고마워요.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머님,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영수 씨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오히려 더 일찍 나왔어야 했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어요. 72세의 윤말순. 이제야 진짜 제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처럼 깊고 단단한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누구의 무엇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서 말이죠.